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미군은 그동안 이란의 방공망이 대부분 무력화됐다고 강조해왔는데 미군기 2대가 잇따라 격추되면서 이 같은 주장이 무색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이란 발전소 공격 유예 기간이 6일에 종료되는 만큼 이번 주말이 전쟁의 최대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쿠웨이트군의 5인 사격이나 사고는 있었지만 이란군의 대공사격으로 미군기가 격추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자신해온 이란의 방공망 무력화 주장이 무색해진 겁니다. 특히 이번 미 전투기와 공격기의 격추가 트럼프 대통령이 1일에 앞으로 2-3주간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예고한 직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이 발표 직후 미군은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 대형 교량을 공습으로 파괴했고 예고한 발전소 타격도 할 것임을 경고한 상태입니다. 공세 강도를 끌어올린 미군에 맞서 이란군도 개전 후 처음으로 미 전투기를 격추함으로써 저항의 여력과 의지가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CNN은 이란이 여전히 상당량의 미사일과 드론 발사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정보당국의 분석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این جنگ تا خاری ذلت و پشیمانی دائمی قطعی و تسلیم شما ادامه خواهد داشت. 앞으로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교전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차례 연장한 이란 내 발전소 공격 등 세후 통첩 유예 시한이 6일로 끝나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 전쟁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란 전쟁에서 미군 전투기가 처음으로 격추된 가운데 미국과 이란은 실종된 조종사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군 조종사가 이란의 포로로 붙잡힐 경우 이번 전쟁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전신주보다 낮게 저공 비행하는 헬기들. 흰색 승용차에서 내린 이란인 3명이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외신들은 전투기 격추로 실종된 미군 조종사를 수색하는 헬기를 향해 대공 사격을 벌이는 장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남부 상공에서는 미군 공중급유기에서 연료를 공급받는 헬기들이 포착됐습니다. 미군 헬기가 착륙할 새도 없이 hum가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수색 작업에 투입된 미군 블랙호크 헬기가 잇따라 이란 지상군에 피격됐습니다. 헬기는 이라크 안전지대로 긴급 복귀했지만 부상자가 나왔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란도 실종된 미군 조종사 신병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군 조종사에게 현상금을 건 데 이어 F-15 전투기 추락 지점 일대를 봉쇄하고 인근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 전투기 격추로 이란 방공망의 위력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مبنی بر نابودی کامل پدافند هوایی ایران، یک فروند جنگنده متخاصم آمریکا در آسمان مرکزی ایران توسط سامانه نوین پدافند پیشرفته هوافضای سپاه. 미국 언론은 조종사가 이란의 포로로 잡힐 경우 미국 내 전쟁 여론은 더 나빠지고 이란과의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며 트럼프 행정부에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종사가 생포되지 않길 바란다면서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 건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권준규입니다. 미국이 이란 최대 교량을 폭파한 뒤 보복에 나선 이란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요르단 등 중동 지역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최후 통첩 시한을 이틀 앞두고 이란 내 석유화학 단지와 원전 등을 공습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4일 요르단 곳곳에서 공습 사이렌과 함께 큰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요르단 공군은 요르단 내륙을 겨냥한 이란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도 암만 북동쪽 자르카와 중부 카라크 등 여러 지역에 파편이 떨어지면서 부상자와 시설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하루 동안 요르단에서 미사일 파편 관련 사고 17건이 보고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국경 지역에는 미사일 파편이 발전소에 떨어져 5천여 가구가 정전을 겪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는 가스시설이 공격받았는데 요격된 발사체 파편에 맞아 5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중동 전역을 공격하고 있는 이란이 미국의 지상전에 대비해 어린이까지 동원해 병력을 충원하려 한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란 당국이 자원병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이번 모집에 12살 어린이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이란은 또 석유 항구 방어를 강화하며 하르그 섬을 요새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남서부 석유 화학단지와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해 부상자가 발생하고 시설 일부가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란 남부의 시멘트 공장, 이란과 이라크 국경에 있는 교역 터미널도 공격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에서 부셰르 원전 피격 내용을 보고했다며 방사능 수치 증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2전선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상전과 동시에 수도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 기반 시설을 폭격하자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에 있는 이스라엘군을 겨냥해 로켓을 발사하며 양측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정부가 홍해 바닷길에 대한 우리 국적 선박의 운항을 제한적으로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선원들의 동의를 전제로 원유와 같은 필수 전략물자의 수급 순통을 트이게 할 조치인데요. 정유사들도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 선적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덴만과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만 대부예요. 지난 2023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투가 시작된 뒤 해수부는 이곳 운항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 가능성도 점쳐지는 곳입니다.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송유관의 도착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해외 선사를 이용해 얀부항에서 일부 대체 원유를 선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운송 계약이 체결된 국내 선박을 이용할 수 없어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선사들이 원할 경우 홍해를 통해 원유를 운송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고 지시한 뒤 정부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해수부는 원유 등 전략물자에 한해 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통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험지역 운항 사실을 선원들이 동의해야만 한다는 전제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HD현대오일뱅크와 S오일, GS칼텍스 등 우리 정유사들도 국적 선사를 이용한 얀부항 선적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상 정유사는 미국 등에서 생산된 경질유와 중동산 중질유를 각각 다른 비율로 섞고 이에 맞춘 정제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유사들의 경우 중동산 중질유 비중이 별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더 많은 중동산 원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중질유가 하나도 없으면 아마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수준이 있을 겁니다. 근본적인 공장 자체를 바꿀 수가 없는 상황에서 중질유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까지 우리 국적 선사들의 운항이 가능해지면서 일단 국내 원유 수급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후티 반군의 공격 가능성이라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정부도 추가적인 현지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전쟁에 힘을 보태지 않는 우방들에 대한 서운함을 나타내면서 한국을 콕 집어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 같은 실망감을 전쟁이 끝난 후에 관세나 안보 협력 등 다른 분야에서 청구서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 내내 우방과 동맹국들의 참전을 요청했지만 선뜻 나서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트럼프의 서운함은 우방과 동맹에 대한 실망으로 번졌고 유럽에는 나토 탈퇴를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을 콕 집어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보답해야 한다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Let South Korea, who was not helpful to us, by the way, let South Korea, we only have 45,000 soldiers in harm's way over there right next to a nuclear force. Let South Korea do it. 트럼프는 결국 이번 전쟁으로 촉발된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필요한 나라들이 알아서 하라며 동맹들의 일종의 복수 아닌 복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Buy oil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have plenty. Build up some delayed courage. Should have done it before. Should have done it with us, as we asked. Go to the strait and just take it. Protect it. Use it for yourselves.
트럼프의 이 같은 동맹에 대한 배신감이 전쟁이 끝난 뒤 청구서로 날아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관세 폭탄과 같이 미국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종의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 협력 추진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축 우라늄 재처리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원자력 협정 개정이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논의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팩트 시트 합의라고 즉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식 공치사, 트럼프식 청구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2월에 오겠다던 미국의 안보협상팀은 4월이 되도록 방한 기약조차 없어서 트럼프의 실망감이 이미 한미 협의 일정에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세가 우리 여행길 풍경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치솟는 유류 할증료에 해외여행은 부담이 커진 반면 제주에선 전기차 렌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공항 국제선 청사가 해외로 나가려는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항공권 발권 창구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긴 줄로 늘어섰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을 찾았지만 치솟는 유류 할증료에 걱정이 큽니다. 하반기에도 해외여행 한번 생각했던 것 같은데 유류 할증료가 올라서 하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아니면 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달 유류 할증료는 지난달보다 3배가량 올랐습니다. 산정 기준인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60%나 뛰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외 대신 국내 여행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돼서 여행 횟수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여행을 그래도 가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국내 여행을 많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최대 관광지 제주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유비 부담이 없는 전기차를 찾는 관광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최근에 유가 기름값도 올라가가지고 아무래도 전기차가 나을 것 같아서 빌렸습니다. 이런 추세는 업체 예약 현황에서도 확인됩니다. 이 렌터카 업체의 경우 전체 보유 차량 중 전기차 예약률이 지난달 30%에서 최근 70%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저번 달에 비해서 한 40% 정도 예약률이 올라간 편입니다. 멈출 줄 모르는 유가 급등세가 여행 방식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유가 상승 여파에 섬으로 가는 연안 해운업계도 비상입니다. 운영할수록 연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섬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육지와 섬들을 잇는 대형 차도선에 짐을 든 주민과 크고 작은 화물차들이 올라갑니다. 여단해운은 섬마을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생필품을 운송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하지만 선박 연료비가 지난 2월 리터당 790원에서 지난달 1,300원 중반, 이번 달엔 1,700원대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유류비가 30% 정도 오르는데 저희 교통재단을 포함해서 민간 선사들한테는 상당한 재정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산 원유 수급 불확실성과 국내 정유사들의 비축 물량도 줄면서 섬마을 기름값은 치솟은 지 오래입니다. 특히 백길이 줄거나 끊기면 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하루에 사방차 운행할 걸 또 이양차나 1항차로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운항수가 좀 줄어들면 이제 많이 좀 불편하겠죠. 전라남도는 결국 섬 지역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267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섬 지역 곳곳에 LPG 배관망과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 택배 운임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섬 주민 천원 여객 운임 사업을 확대하고 여객 선사 측엔
운임 비용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1,000원의 혜택이라는 것은 엄청 크지요. 그래서 노약자들이 날마다 병원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어요. 길어지는 중동 사태 속에 백길이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연안 해운업계는 해상용 경유 최고가격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한 달 넘게 계속되는 중동발 복합 위기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맞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데다 정파를 가리지 않은 실용주의 행보가 평가를 받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뒤 최고치와 다시 동률을 이뤘습니다. 2주 전과 같은 67%를 기록한 건데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같은 조사 기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이후 5주간 응답자의 65% 이상이 잘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복합 위기 상황에도 지지율이 이같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 29년 만에 시행한 석유 최고 가격제와 같이 어려운 민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주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역시 민생이 키워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은 물론 산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다며 최단 기간 불과 17일 만에 내놓은 추경안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정부가 촌음을 아껴가며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일련의 대응 과정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시시각각 생중계됐다는 점도 긍정적 여론 형성에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최근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에서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며 대여투쟁 동력을 잃은 것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배경으로 꼽힙니다. 야당이 전륜 논란과 지방선거 공천 갈등으로 내부 수습에 급급한 사이 이 대통령은 이념 탈피를 거듭 내세우는 모습입니다. 무슨 이념이고 뭐 가치고 개인적 성향이고 이게 뭐 중요하겠어요. 오로지 중요한 기준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 아닌가. 오는 7일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제안하며 지난 2월에 이어 또다시 야당의 손을 내민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실용주의와 같은 외연 확장 행보란 평가가 나오는데 반면 국민의힘에선 대통령과의 만남을 전국 분위기 반전을 꾀할 기회로 삼겠다는 기류도 읽힙니다. 단순히 밥을 먹고 사진을 찍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진정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제대로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회동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고유가 고환율에 따른 고물가는 물론 증시 하락 등 경제 불안 심리까지 더해지며 자칫 부정적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년을 맞은 날 여야의 표정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사는 진행형이라며 반성한다면 6월 지방선거 후보를 내지 말라고 꼬집었는데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꼭 1년 되는 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그때의 탄핵소추단과 법률 대리인들을 국회로 불러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내란 청사는 3년, 5년, 10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지 모르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역시나 국민의힘을 정조준했습니다. 윤어게인 세력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건데 6월 지방선거로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반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을 진다는 자세라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또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내란 청산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연이은 특검부터 국회에서 진행 중인 조작기소 국조특위까지 청산 작업에 대한 의지를 또다시 드러낸 건데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메시지 한 줄 없이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한동안 저륜 논란으로 당내에서도 문매를 맞은 장동혁 대표가 여러 차례 SNS 글을 올렸지만 내용은 공소 취소나 노란봉투법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당 수석 대변인의 입에서 파면 1년에 대한 소회가 언급되긴 했지만 추가 사과는 없었습니다. 지난 결의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잘못된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께 혼란과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렸습니다. 윤호개인에 반대한다는 앞선 당 결의문으로 입장을 가름한 셈인데 사과가 또 다른 사과 요구로 꼬리를 물 수 있다는 법여권의 추가 공세를 염두에 둔 거란 해석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퀴즈 단체장 퇴출에 국민의힘은 과거보단 미래에 방점을 찍으며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를 앞둔 각 당의 전략은 2달 뒤 결과로 평가받게 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달도 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는 단연코 서울입니다. 본경선을 앞두고 양당 모두 TV토론회가 진행 중인데 정원호, 오세훈, 일강 후보에 대한 각 당 후보의 견제가 거센 모습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1강으로 꼽히는 정원호 예비후보는 토론회 내내 자신의 행정 경험을 부각하며 굳히기를 시도했습니다. 선거란 상대 후보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불편함과 싸우는 과정입니다. 맹추격 중인 박주민, 전현희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앞세워 무늬만 실속 아니냐, 정확한 공약이 뭐냐며 집중 공세에 나섰습니다. 후보님의 실속형 아파트는 임기 내에 거의 공급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타임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게 상당히 좀 답답하고. 본경선 후반전으로 갈수록 거세지는 공격 수위에 쫓고 쫓기는 모습은 마지막 3자 토론회까지 이어졌습니다.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 구정 관련 공세는 물론 성폭력 관련 재판 중에 있는데 기관장으로 다시 임명이. 비영리 법인의 임명권은 구청장에게 없습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평가 시비까지 나왔습니다. 나재형을 선고했을 때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고 처음에 메시지를 내셨다가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된다. 이것은 2심 때 다뤄지기를 바란다. 1강에 대한 공세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희숙, 박수민 후보는 현직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서울시 부동산 정책 실정을 직격했는데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도 몇 개 지역에만 쓴 것을 강남 3과 용산까지로 다 확대를. 절반밖에 안 되는데 토호제를 푸니까 당연히 강남이나 용산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재명 정부가 적대적입니다. 묵묵부답, 정말 마이동풍입니다. 탄핵 1년에도 해결하지 못한 전륜 논란에 지방선거를 앞둔 공천 내홍까지 장동혁 대표와의 거리감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 출신인 박 후보는 옹호를. 자꾸 장동혁 대표한테만 뭐라 하면 안 되고 후보 스스로 확장하면 됩니다. 공천 과정에서 사사건건 부딪힌 오 후보는 애둘러 비판을. 잃어버린 국민의힘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 윤 후보는 한술 더 떠 백의종군을 요구했습니다. 백의종군 하시는 걸로 결심하시고 하얀 옷 입고 유 세장에 오시면. 양당 모두 앞선 후보에 대한 집중 견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선거에서 맞붙을 최종 후보들은 앞으로 보름쯤 안에 모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 대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진 사이에 민주당이 김부겸 전 총리를 등판시켜 6월 핵심 승부처로도 불리는데요. 대구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시장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 1995년 민선 1기 노태우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출신 문희갑 전 시장을 시작으로 대구의 경제 활성화가 제일 긴급 과제이기 때문에 직전 홍준표 전 시장까지 대구는 30년 가까이 8번의 민선 시장 선거에서 단 한 번도 민주당 계열 후보의 당선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통합신공항을 인천공항의 물류나 여객 수송에 대선 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대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표가 갈렸던 19대를 제외하곤 60%대에서 많게는 80%대까지 언제나 보수당 몰표였습니다. 영호남 지역 갈등 구도도 옅어졌다지만
여전히 인물보다는 당이 우선. 대구가 이른바 보수 텃밭이자 심장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망가진 대구를 그야말로 단디해야 되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이랬던 대구 민심이 2달 남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선 출렁이다 못해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간판으로 대구에서 배지를 달았던 김부겸 전 총리의 등판이 결정적인데 동진을 꿈꾸는 집권 여당은 선물 보따리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김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을 추진하고 대구 컨벤션 센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을 달자는 등 민주당 후보로는 입에 올리기 어려운 보수의 유산을 껴안으며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전시관이라는 이름 앞에다가 박정희라는 자부심을 대구 시민들이 느끼는 산업화의 주역 자부심의 이름을 반대로 대구 맹주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아직 김 전 총리와 맞설 후보조차 정하지 못했습니다. 특정 후보 내정설부터 원칙 없는 컷오프와 이어진 가처분 소송 탓인데 좌충우돌하던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돌연 사퇴했습니다. 제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모신 것은 그분의 여러 정치적 경험과 자산을 우리 국민의힘의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와중에 보수당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부겸 전 총리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설마 대구에서 지겠느냐며 후보가 한 명으로 압축되면 분위기를 금방 뒤집을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보수 심장에 대한 기대가 여전한 건데 대구가 버려야 진짜 보수가 산다는 김부겸 전 총리의 회초리론이 격변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재판소원 청구 대상을 확정 판결이 아닌 재판으로 규정해 접수되는 사건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대상으로 재판소원이 청구되면서 헌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서 본안 판단을 받는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헌재는 법원이 여러 심급을 통해 기본권 침해를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은 각하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 헌재가 결정 사례를 이렇게 상세하게 안내하는 데는 접수 건수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정작 제도의 바탕이 되는 법 조문에 맹점이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이 아닌 재판을 재판소원 청구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판결은 물론 항고, 구속 등 각종 결정에 대한 불복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헌재도 이 부분을 모르지 않습니다. 지난달 헌재에서 열린 발표회에서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도 재판소원으로 접수되는 것이냐며 어느 범위까지 청구될지 염려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재정신청, 재항고 기각 결정이 기본권 침해라며 재판소원을 낸 사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매주 제도 운용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재판소원 청구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권 집값 하락에도 외곽 중저가 지역은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이 세금 부담에 매도 행렬에 나선 가운데 전세 품귀와 공급 부족 속 젊은 층들의 중저가 지역 매수세가 예상보다 활발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 지난 1월 전용 59제곱미터가 31억 원에 거래됐는데 최근 3억 원 떨어진 28억 원에 거래 신고가 됐습니다. 반면 서울 관악구의 전용 102제곱미터는 이번 달 12억 2천만 원으로 5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고 다른 면적도 오르는 추세입니다. 물수리가 잘 돼 있기는 했지만 방 3개짜리가 11억 9천까지 나갔고 강남권 집값이 먼저 움직인 뒤 한강벨트 외곽이 따라 오르내리던 과거와 달리 강남 3구 집값은 하락하는 반면 중저가 지역 집값이 오르고 거래도 활발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3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15억 원 이하는 87%에 달해 1년 전보다 20%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최근 2달 누적 아파트값 추이를 보면 서울 강남 송파구 등은 하락으로 돌아섰지만 15억 이하 중저가 매물이 밀집한 성북, 강서구는 2% 이상 오름세였습니다. 초강력 대출 규제와 세금 정책 강화, 세대 간 이해관계 등 여러 요인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절세 목적의 다주택, 고령 1주택자들의 매도 행렬이 강남권의 가격 하락을 주도하는 가운데 3040 맞벌이 가구의 중저가 지역 매수세가 예상보다 활발하다는 평가입니다. 전세 품귀와 입주 물량 부족,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공포 심리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강남 하락, 외곽 상승이 이어질지는 미지수인데 보유세 정책 향방과 추가 대출 규제 여부 등 정책적인 변수가 워낙 큰 상황입니다.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대출 규제도 지금 현재 6억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던 것들이 더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강남 집값은 진정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중저가 지역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질 경우 집을 사기도 전세 살기도 어려워지면서 실수요자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최근 불이 난 서울 송파구 장미아파트와 강남구 음마아파트는 모두 지어진 지 50년 가까이 된 곳으로 스프링클러가 없어 논란이 됐습니다.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3일 서울 송파구의 장미아파트에서 불이 나 한밤중 주민 7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이 났던 세대 주변은 아파트 아래에서도 그을린 흔적이 선명합니다. 12층이지만 스프링클러는 없었습니다. 1979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이다 보니 화재 대응이 쉽지 않았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방송으로 대피하라는 소리는 기억이 없고 문 열어보니까 불 난 걸 알고 대피를 했는 거죠. 한참 이제 계단으로 피신 중에 전화 받으니까 소방 차를 갖다가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차를 좀 빼달라는 거예요. 지난 2월에는 같은 해 지어진 강남구 음마아파트에서 불이 나 10대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 역시 스프링클러는 없었습니다.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의무화 규정이 처음 생긴 건 1990년으로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국 아파트 세대의 절반 이상이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초기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만큼 준공 연도에 상관없이 모든 공동주택에 반드시 설치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용과 공사 기간에 대한 부담, 건물의 구조적인 한계 등을 고려해 간이 스프링클러나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도에 연결해서 그 헤드에서 물이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배영산 하지만 펌프 이런 게 다 필요 없어. 자동 확산 소화기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상대적으로 불을 잘 끄는 또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의 전기 설비와 소방시설 점검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최근 육군 헬기가 유엔군 사령부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에 투입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산불을 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목적이었다고는 하지만 군사분계선까지 접근하면서 유엔사와 군 당국이 비행 경위와 월선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육군이 운용하는 수리온 헬기가 비무장지대에 들어간 건 지난달 23일 오후입니다. 같은 날 아침 경기도 연천 남방 한계선 북쪽에서 난 산불을 공중 진화하기 위해 투입된 겁니다. 군용 헬기가 비무장지대에서 비행한 건 이례적으로 지상장비 투입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도 통상 산불이 나면 산림청 헬기가 동원됩니다. 저희가 헬기 자원이 많다 보니까 지원을 나가는 편이고 아마 승인이 필요한 지역이었을 거예요. 군은 당시 군용 헬기를 투입하면서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거 우발적 충돌에 대비해 북측의 헬기 투입을 통보했던 절차가 이번에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4월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에서 산불이 났을 때 군은 산림청 진화 헬기 투입을 요청하며 대북 안내 방송까지 했습니다.
이번 군 헬기는 군사분계선 부근 상공까지 비행했는데 유엔사와 군 당국은 절차 위반과 월선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작전상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헬기 비행 경위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휴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재개한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젊은 일꾼들을 만나보는 기획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AI 데이터를 활용해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부를 만나봅니다. 오점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금 들녘으로 유명한 전라북도 김제. 이곳에 귀농 5년차 김기현 청년 농부의 토마토 농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딸 때는 약간 이렇게 주황빛이 돌 때 땁니다. 주황색에서 빨간색 넘어갈 때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맛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한테 도착했을 때는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토마토 농장은 햇빛과 기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됩니다. 그로우 마인드라는 프로그램인데 기현 씨와 동료 청년 농부들이 직접 개발했습니다. 네, 청년 농부가 AI 재배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것은 농사는 감이 아니고 데이터다라는 확고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AI 프로그램에 따라 태양의 고도와 위치, 계절에 따른 일사량, 습도, 구름의 양 등을 1시간 단위로 예측해서 농장에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서 난방비는 30%가량 줄였고 수확량은 적게는 14%, 많게는 20%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 이 평야 지역에서는 고온기에 토마토 재배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졌었는데 제가 AI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청년 농부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지난해 농진청 AI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취득한 많은 데이터들을 빠르게 처리해서 온실의 최적 생육 관리라든지 병해충 진단, 생육 진단. AI 데이터를 활용한 재배는 현재 토마토와 파프리카 등 5가지 작물에 적용 중인데 농진청은 앞으로 적용 농작물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오점권입니다. 주말을 맞아 봄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졌는데요. 벚꽃이 만개한 청주 무심천부터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진 광주 수목원까지 전국 곳곳에서 봄을 즐기려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청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무심천을 따라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길게 이어진 꽃길에는 연분홍 봄빛이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천변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벚꽃 아래 멈춰서 완연한 봄을 눈에 담습니다. 또 활짝 핀 벚꽃을 배경으로 다정하게 자세를 취하고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봄날의 추억을 남깁니다. 비가 와서 조금 날이 흐리니까 사진 찍을 게 조금 안 나올 것 같아서 아쉽긴 했는데 막상 오니까 비도 안 내리고 좀 벚꽃도 잘 흩날리고 예쁘게 잘 찍히는 것 같아요. 가벼워진 옷차림으로 벚꽃길을 걷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비가 지나간 뒤 더 화사해진 벚꽃길은 시민들에게 봄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휴일 공간입니다. 엄마랑 같이 이제 동생이랑 와서 너무 좋았고 날씨가 흐려도 같이 와서 사진도 찍고 먹을 거라서 좋아요.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지는 커다란 유리 온실 속에도 싱그러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야자수와 바나나 나무 등 크고 작은 아열대 나무부터 수생 식물까지 마치 외국에 온 듯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냅니다. 샛노란 튤립과 봄꽃들도 어우러져 또 다른 봄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기 위해 식물원을 찾은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이곳저곳 둘러봅니다. 열대 식물이 있어가지고 신기한 식물들이 많아서 손자도 좋아하고 저도 아주 잘 봤습니다. 봄비가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따스한 햇살과 다채로운 꽃들이 어우러지며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봄 기운을 만끽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대한민국 첫 광역 행정 통합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기대가 큽니다. 일자리 특별시에서 나아가 인재 양성과 문화 향유, 촘촘한 복지망 구축도 염원하고 있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 청년들의 바람을 김범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광주에서 태어나 초, 중, 고, 대학까지 나온 청년 활동가 36살 정평호 씨. 정 씨는 이번 광주 전남 행정 통합을 계기로 청년 기업 인증제 등 좋은 일자리 확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기 일자리 그리고 공공 일자리로 중심되는 정책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으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통합특별시 내부에서 상생할 수 있고 자생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시작을 위해서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쪽에 정책과 조례, 행정의 힘을 쏟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40년 만에 전남 광주 통합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청년 신문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청년의회라든지 청년 참여기구가 함께 하였으면 좋겠고요. 이를 통해서 청년 주권의 통합특별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광주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퍼진 광주다움 통합 돌봄과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 많은 전남의 복지 정책이 어떻게 어우러질지도 관심입니다. 청년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동일한 복지 정책 안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청년들이 가장 살고 싶은 대한민국 복지 1번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광주와 전남을 떠난 청년은 22만여 명.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떠난 청년도 돌아오는 젊은 도시 건설의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청춘물 장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톡톡 튀는 매력으로 사랑을 받아온 김혜윤이 이번엔 공포 영화로 관객들을 찾았습니다. 무명 시절 쌓아온 내공을 무기로 어느덧 믿고 보는 배우로 성장했는데요. 김정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너 때문에 죽은 거야. 이한 소문이 끊이지 않는 저수지 살목지. 정체불명의 형체가 로드뷰에 찍히면서 부산한 공포 이야기가 전개롭게. 제 촬영을 위해 떠난 방송국 PD 수인 역으로 변신한 김혜윤이 눈빛 하나로 영화의 중심을 잡습니다. 살묵지야. 수인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조금 저한테는 어려웠던 점들도 있었거든요. 이 모든 감정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절제된 표정과 눈빛으로만 다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95년생 젊은 감독과 MG 대표 배우들의 호흡으로 극강의 공포 속에서도 웃음이 넘쳐났던 현장. 주연 배우가 전한 관람 키워드는 뭘까요? 홀린다에 좀 중점을 두시면서 보시면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크린과 안방에 쉼없이 눈도장을 찍는 30대 대표 주자. 캐스팅 1순위 배우 기저에는 오랜 단역 시간을 차근차근 밟고 올라온 단단함이 자리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지금의 모습을 그리고 그때밖에 못하는 제 모습을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씩 남겨놓는 느낌? 나 또 이만큼 대사가 늘었네? 작년보다 이만큼 조금 더 뭔가 발전했네? 이런 뭔가 성취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판에 나도 미치겠다고 신경질나서 구에서 3개나 틀렸어. 그러다 만난 드라마 스카이캐슬. 200대 1의 경쟁률을 뚫었던 캐스팅 비화를 들어봤어요. 제 생각이 옳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도 떨어지러 왔다. 왜냐면 항상 떨어졌었던 시기였고 나중에 이제 붙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감독님께 여쭤봤었어요. 저 혹시 언제 뽑으신 거고 왜 뽑으신 거냐 했는데 감독님께서 그 대사를 알고 말한 사람이 너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예설은 지금도 가장 애착이 가는 인물입니다. 너무 미워 보이지는 않으면서
못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서라는 캐릭터가 얘도 어쩔 수 없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다라는 게 좀 시청자분들한테 납득을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드롬급 인기를 몰고 온 선지엽고 투여를 통해 또 하나의 인생 캐릭터를 만든 김혜윤은 전혀 못했어요. 전혀 못했고 전혀 못했고 사실 잘 되겠다라기보다 재밌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10대부터 30대까지 폭넓은 감정을 연기하며 연기도 인생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뭔가 힘들고 좌절되는 순간이 왔을 때 나도 저렇게까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배우로서도 많이 배웠고 그냥 인간 김혜윤으로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작품이어서 좀 많이 성장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귀에 쏙쏙 박히는 정확한 발음과 몰입력은 김혜윤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연기와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휴학 한 번 하지 않은 성실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좀 이렇게 좀 버거운데라고 생각이 들 때 딱 방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일이 점점 없어지네 할 때 또 마치 이렇게 학기가 개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도치 않게 싶은 말 있습니까? 영화 불도저에 탄 소녀는 또 한 번의 도전이었습니다. 우리 집 건드리지 마. 뭘 어떻게 했길래 사람이 이렇게 돼? 대형으로 사는 동안 모든 걸 던졌다는 김혜윤은 영화를 위해 중장비 운전도 직접 배웠습니다. 불도저를 찍고 나서 습관이 생겼던 게 살짝 이렇게 좀 거북목에 주머니에 손을 한참 꽂고 다녔었어요. 네, 혜영처럼. 혜영이가 평상시 자세가 살짝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좀 습관처럼 남아서 어떤 옷을 입든 자꾸 제가 주머니를 찾는 거예요. 영화와 드라마를 종횡무진 누비는 요즘. 김혜윤만의 체력 관리 비법은 뭘까요? 영양제가 하나씩 늘어가고 있어요. 1년에 하나씩. 네, 유산균 당연히 먹고요. 비타민이랑 프로폴리스랑 그리고 루테인 눈 건강 마그네 네,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네. 주어진 모든 역할에 진심을 다하는 김혜윤은 요즘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역시 김혜윤? 초심을 늘 마음에 새기는 배우. 내 13년 연기 인생에서 딱 이 순간은 저장하고 싶은 그런 빛나는 순간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딱 그 연기 학원 처음 등록했던 순간이요. 믿고 보는 배우 김혜윤의 다음 작품이 벌써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YTN 김정은. 식목일이자 청명인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7.3도로 한 자릿수고요. 낮 기온도 17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 겉옷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와 전북은 공기가 탁하겠고요. 오늘 오후 동안 구름만 가끔 많다가 밤부터 흐려집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밤 늦게부터 비가 시작이 되겠고 내일 오후에는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오겠는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9도, 대구 9.6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7도, 춘천과 세종도 17도, 청주 18도, 대구는 20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